투자 사실상 차단 아닙니다. 짧으면 1개월, 길면은 3개월 안에 회복들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12, 16 대책 이때 비슷했죠. 주춤하다가 보세요. 우리가 규제가 있기 전에 시장 상황이 어땠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2025년도에 거래량들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2025년도 1월달, 그 다음에 2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가장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6월달이 거래량이 11,000건, 12,000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6월이 아직 끝나지 않았죠.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그 정도 나옵니다. 10,000건 무조건 넘습니다. 왜 그러냐? 5월 달에 같은 시기 29일 기준, 그러니까는 여기는 6월 29일이고 여기는 3월 29일이죠. 3월 29일 날 4,440건이었던 게 10,000건이 되었습니다. 지금 6월 29일 날 그거보다 1,300건이 더 많이 거래가 되었거든요. 요거 쭉 올라가면요. 6월의 최종 거래량은 10,000건이 훌쩍 넘어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규제가 나오기 직전까지는 거래량들이 어마어마하게 폭발하는 시기였다. 그리고 이 10,000건이라는 부분들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12월 이후에 거래량이 가장 많은 거래량들이 나올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요거면 한 12,000건, 15,000건 가까이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6월은 거래량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래량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런 거래량을 통해서 집값이 올라가니까, 거래량이 집값의 결과물이거든요. 사실은요. 집값이 올라가니까 정부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니, 집값이 올라가네, 그것도 급하게 올라가네, 그것도 우리가 조금 불편해하는 고가주택들이나 상급지에서 올라가네. 그러면은 명분을 세워서 어떻게든 이 주택들을 거래에 대한 부분과 가격에 대한 부분을 저지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들이 나왔습니다. 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조목조목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 부채, 가계부채 방안이 나오니까 매수 문의가 뚝 끊겨. 한강벨트 분위기 묻는 집주인 전화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분위기 안 좋습니다. 제가 전화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한강벨트만 그러냐, 수도권 전체에도 급속 위축이 돼요. 노원구도 전화해봤습니다. 노원구 제 친한 부동산 사장님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지금 주말 사이에 뚝 끊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주담대 6억 제한의 실거주 의무까지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만 허용, 투자 수요 사실상 차단 아닙니다. 완벽하게 차단된 게 아니라 매수세가 이제 이겁니다. 이런 하급지는요, 실질적인 위축이 된 게 아니라 심리적인 위축이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노원구라든지 뭐 이런 그 조금 하급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타격이 많이 없어요. 심리적인 타격이 되게 커요. 그런데 일단은 그 심리적인 타격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니까 하급지도 지금 매수세가 위축이 되었고, 수도권 전체들이 조금은 뜨문뜨문한 위축 양상들이 심리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간에는 이런 염려도 하고 있습니다. 중저가 실수요 수도권 6억에서 9억 거래절벽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거래절벽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거래절벽 저는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거래절벽이 일어나는 시기들은 분명히 있지만 그 시기는 짧으면 1개월, 길면은 3개월 안에 이 거래절벽이라는 부분과 심리적인 회복들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출 규제만으로 가격들과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저는 유효기간은 한 6개월, 7개월, 정말 길면 8개월 그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게 강력한 규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은 있거든요. 지금 막아놓은 게, 완벽하게 막아놓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림 그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거래가 절벽이 될까? 6억, 9억은 저는 풍선 효과가 일어날 것 같지 거래 절벽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거죠. 내가 지금 12억짜리 집을 살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규제로 막혀가지고 대출로 돈이 좀 모자라. 그런데 나는 이걸 사야 돼. 사야 되는 사람들은 사거든요. 사채를 이용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야 되는 사람 사야 돼요.
이 욕망과 이 우리의 니즈를 꺾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조심스럽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어디로 옮기냐? 그러면 9억짜리, 8억짜리 이쪽으로 또 옮겨가겠죠. 그래서 중저가의 실수요자들, 거래 절벽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거래 절벽을 깨고 풍선효과로 시작점들을 알리는 순간들이 너무 늦게는 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또 어떤 정책을 낼 것인가, 심리를 문정부처럼 계속 위축시키면서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흐름, 거래에 대한 절벽들은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거래 절벽이 일어났던 때를 보면요, 정부 정책으로 못 막았습니다. 이런 규제 정책으로 막은 적이 한 번도 없죠. 뭘로 막았냐? 공급으로 막았죠. 200만 호 건설, 노태우 정부 때. 그리고 서브프라임, IMF, 대외적인 경제 충격에 의해서 시장의 가격들이 좀 잡혔죠. 그리고 이번에 금리 인하로 잡혔죠. 그런 대외적인 걸로 잡혔지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정밀 타격을 한다고 해도 이 타격감이, 정밀 조중이 제대로 안 되는 게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도 거래 절벽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이런 가계부채 방안들이 일어나면서 실질적으로 심리적인 위축제가 시작되는 부분들은 명확해졌다. 요 내용들은 제가 금요일 날 했으니까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정책을 했느냐? 아마도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목적과 명분은 다른데, 명분은 가계대출이 많이 늘었잖아요. 근데 가계대출이 늘 수밖에 없죠. 고액의 주택들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대출이 늘어나는 거, 거래량이 늘어났잖아요. 아마 경기도도 6월 달에 거래량이 2만 건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거래가 진짜 많이 된 거거든요. 정상적인 거래가 13,000건 정도로 봅니다. 12,000에서 13,000건, 경기도는. 여기도 2만 건 이상이 나온다니까 이제 2만 건 가까이 나올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거래량 속도가 되게 빠릅니다. 인천도 거래가 많이 됐어요. 서울도 거래가 지금 몇 년 만입니까? 2020년 12월 2일에 가장 거래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거래량들이 많이 나온다는 말은 어떤 얘기죠? 대출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대출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대출이 많이 일어나면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출이 늘어나는 명분으로 사실은 문제가 많다. 그다음 집값도 오르니까라고 했는데, 이 대출을, 가계대출, 사실은 6월 26일 날 최근에 이제 보도된 건데, 이게 금강원 자료입니다. 거기서 보시면요, 실질적으로 연체율이 이 연체율이 뭐냐면요, 은행의 모든 통합적인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가계 대출, 중소기업 대출, 기업 대출, 가계 대출 다 이제 합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갔다는 겁니다. 지금 5개월째 증가하니까 문제가 많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이거 나중에 연체돼 가지고 폭탄처럼 사람들한테 이거 큰일 나는 일이 생기는 거 아니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연체율을 보면요, 여기 보세요. 기업 대출 여기 이제 높이 조금 세죠. 그중에서 대기업 되게 안정적입니다. 연체율이 조금 올라갔다고 해도 되게 안정적입니다. 중소기업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가 있는데, 이 소상공인이죠. 법인은 그나마 조금 잘 버티고 있는데 개인 사업자가 굉장히 큰 문제죠. 연체율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진짜 안 좋은 거 맞습니다. 개인 사업자를 보니까. 근데 주담대 보십시오. 가계는 신용대출은 조금 문제가 있죠. 그래도 여기 개인 사업자보다는 낫죠. 근데 주택담보대출 보십시오. 이번에 규제를 심각하게 한, 가계 신용대출도 했지만은 주택담보대출을 제일 심하게 했잖아요. 지금 연체율 보세요. 안정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명분을 연체율,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에요. 강화 방안.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명목이 된 거잖아요. 명분이 된 건데, 여기 이제 실제로 보면은 가계대출 중에서 주담대가 0.01% 상승. 지금 여기에 대기업, 중소기업, 중소법인, 개인사업자, 주담대, 그 다음에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 그 다음에 이제 신용대출, 이런 거 다 합쳐서 가계대출 중에 주담대가 제일 연체율이 낮습니다. 정말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제목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입니다. 이 명분이 이제 되게 컸겠죠.
그러면은 이 명분과 집값이 오르는 걸 명분으로 왜 이제 집을 잡으려고 했을까? 정책적 의도는 과연 뭘까요? 그것도 이제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겠죠. 유동성 시장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정부는 복지책을 엄청나게 돈으로 풀어서 하는 정책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에 돈이 풀리면은 세상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유동성 시장이 되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유동성 시장의 돈들이 또 이제 자산으로 유입이 되는 부분들이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미리 좀 차단을 했던 매수 수요를 유동성 시장이 일어나기 전에 매수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도 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주택자 유입을 억제를 하는 것은 명확하죠. 예, 명확합니다. 주택이 많은 거는 안 된다. 그리고 주택의 수요가 다주택자가 하나가 더 되면은 지금보다 더 거래량이 많을 거니까 요 수요층을 한번 잘라낸 겁니다. 그리고 지방 거래량의 확장도 있습니다. 왜냐? 이제 이 보고서를 보면은 보고서에서 수도권 규제 지역, 수도권 규제 지역 이렇게 해서 지방에 대한 언급들은 전혀 없고 전체적으로 이제 언급한 거는 정책 자금이라든지 이제 생애 첫 주택에 대한 부분들 조금 언급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지방에 대한 언급들은 없습니다. 그 말은 이 유동성을 지방으로 확장시키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왜냐? 지방 지금 건설을 힘들거든요. 그것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격 상승이 심각하잖아요. 지금 0.3% 정도 ppm이 넘으면은 이게 되게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지금 그걸 훨씬 넘어갔었어요. 그러니까 이 급직적인 가격을 억제해야 된다. 거래량을 억제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집을 사지 못하게 만들면은 가격 상승이 억제가 되잖아요. 들어갈 수 있는 수요가 줄어드니까. 예, 그리고 규제 지역의 확장성에 대한 부분으로 요런 부분들을 이제 추가적인 부분을 보완을 했습니다. 규제 지역의 확장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이제 제가 이제 뽑아서 이렇게 본 거 이제 어제 설명한 거죠. 요거 보고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규제 지역 그리고 이런 단어가 있어요. 투기 과일지구 조정 대상 지역, 투기 지역 요런 지역이 이제 규제 지역인데 현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가 지정되어 있다라고 이제 적혀 있어요. 현재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말은 미래에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규제 지역이라는 단어와 수도권이라는 단어를 섞어서 썼습니다. 왜 규제 지역, 수도권을 섞어서 썼을까요? 규제 지역을 확장하면은 대출이 확 막히거든요. 그거를 확장성을 가지고 규제 지역의 확장성을 가지고 이런 억제책들을 조금은 보완해가지고 이번에 정책을 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의 의도는 수요를 억제하고 지방에 확장하고 다주택자 수요 억제, 그 다음에 가격 억제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확산되면은 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확장성도 보조 장치로 좀 얹어놓은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장이 급하게 오르면 안 되잖아요. 이상하게 진보 정부가 들어오면은 가격들이 오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미 그 기대 심리와 학습 효과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온 이후에 실질적으로 아니나 다를까 그 진보 정부의 초기 모양새처럼 가격들이 올라서 지금 정부에서는 절대로 규제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은 규제를 한번 이렇게 시행을 해버렸죠. 자, 그래서 우선은 개인적으로 이런 의도들과 이제 보조 장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규제 정책, 특히 대출 정책, 이게 과거에 이런 게 있었느냐, 이 비슷한 게 있었느냐라고 이제 물으신다면은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느냐? 이런 게 있었죠. 요게 뭐냐? 몇 년도인 줄 아십니까? 2019년도입니다. 2019년 12, 16 대책 주택 안정화 방안 지금 한 단계 더 갔죠. 강화 방안인데 이때도 정책들이 너무 비슷했고 대출도 초강력으로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뭐 다 이렇게 나왔죠.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 LTV를 강화했어요. 그냥 9억이 넘어가면 LTV 20%였어요. 9억 1억에서 9억 사이는 대출이 뭐 40% LTV. 그리고 9억에서 10억이 됐다. 그럼 1억에 대해서 20% LTV를 적용했어요. 조금 지금보다는 낫죠. 그런데 이제 좀 센 거 시가 15억이 넘어가는 그러니까는 공시가가 아니라 시가 15억이 넘어가면 대출을 아예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예 15억 이상은 고가 주택들 막아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똑같 비슷했죠. 그리고 DSR 적용도
강화했습니다. 지금 7월 1일부터 강화가 되죠. 그리고 실거주 요건, 주택담보대출의 실거주 요건 지금하고 똑같죠. 2년 거주, 주택 처분 조건으로 고가 주택을 구입하는 게 2년 내에 전원한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은 가능이라고 되어 있네요. 무주택자는. 근데 이제 고가 주택은 2년 내에 전입하는 조건, 예, 이게 또 있네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개선한 게 뭐냐면은 이 고가 주택의 공시지가가 아닌 시가로 바꿔버렸습니다. 예, 요렇게 이제 바꿨고, 그리고 이거 사업자 대출에 가는 거고, 임대사업자 비율을 가는 거고, 또 보면은 요것도 비슷하죠.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 방지. 사적 보증, 이게 사적 보증이라는 게 서울 보증 보험입니다. 의 전세 대출 보증 규제로 공적 보증 수준으로 강화. 뭐냐? 공적 보증은 HUG라든지 주택금융공사. 요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전세 세입자들이 보증 보험을 받죠. 보증. 요거를 제한을 하는데 사적 대출 전세 대출 보증도 제한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요거 이제 제한했죠. 90%에서 80%로 내렸죠. 그런 거랑 유사하게 이때도 갭 투자 방지를 위해서 요것들을 제한을 했습니다. 응용을 한 거예요. 기존에 있던 거. 그리고 전세 자금 대출 후 신규 주택 매입 제한. 예, 요것도 지금하고 비슷한 게 있죠. 우리는 지금 조건부 전세 대출 막아버렸죠.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뭘까요? 이런 과거에 초강력 대출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잡혔느냐 잡히지 않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궁금하지 않습니까? 물론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자, 2020년도 2월 3일 보면요, 서울 아파트 절반 고가 주택의 규제, 대출받아 집 사기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때도 한 2달이 지난 다음에도 이거 고가주택 규제 때문에 대출받아 집 사기 힘드네라고 평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9억 원 돌파, 강북 등 풍선효과 영향이라고 하면서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 추이가 주춤하다가 보세요. 12월 달에 이때 나왔잖아요. 더 급속하게 오릅니다. 이때는 세금도 막았습니다. 규제 이후에 더 급속하게 오릅니다. 이걸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서울이거든요. 여기서부터 가격이 올랐거든요. 여기서부터 1, 2월 달 요때 규제 나오고 한두 달 안에 바로 가격이 반응을 한 거예요.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 똑같아요. 여기 보면은 주춤 한번 하고 요때 가격들이 급등하죠. 매매가, 전세가. 부산도 어떨까요? 부산도 2020년 이때부터 쭉 올라가죠. 지방도 올랐어요. 대구도 마찬가지. 2019년 이때 규제가 나오고 쭉 올라가죠. 인천 똑같아요. 인천도 2019년 12월 이때부터 쭉 올라가죠. 다른 데 한번 볼까요? 대전 요때는 19년도 조금 더 빨리 움직였네요. 여기는 더 빨리 움직였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참 규제가 시장의 상황들을 본질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때까지 시장의 가격의 큰 본질이 아니죠. 시기적으로 가격을 꺾은 건요, 공급이 확대되었을 때 2010년도에 2009년도 10년도 11년도 이때 그 이명박 정부에서 공급량을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그때 공급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 쪽은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반면에 2010년, 11년, 12년 이때는 지방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때는 대출에 완화되는 부분, 규제에 대한 완화와 지금까지 눌려있던 시간들이 이제 풀리면서 지방은 몰아줬거든요. 이명박 정부에서 몰아줬습니다. 그래서 확 올랐죠. 실제로 가격이 떨어진 시기 200만 원 건설 1990년대, 그 다음에 IMF, 서브프라임,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시기, 그리고 금리에 대한 부분들 실제로 보십시오. 외부적인 효과가 훨씬 많습니다. 공급과 외부적인 효과입니다. 이게 대부분 가격들을 낮추게 했습니다. 예전에 70년대가도 마찬가지예요. 78년도에서 80년대. 78년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급등했거든요. 땅값이. 근데 그때 2차 오일 쇼크 왔잖아요. 외부적인 요건으로 가격이 급락을 했습니다. 항상 그렇거든요. 예전에 2004년도 급락했거든요. 그때는 정부의 정책이 잡은 게 아니에요.
그때 시장이 좀 혼란스럽습니다. 2002년도에 그 월드컵이 끝나고 그때 무슨 사건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카드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한번 찔끔하면서 주춤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부가 잡은 게 없어요. 정부는 못 잡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사람들과 대중들이 있는 것들을 인지를 하고 그 위축되는데 내가 포함이 되지 않으면 됩니다. 그 포함이 되는 사람들은요,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방송을 보시고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잘못된 정보들을 필터를 잘 하시는 분들은요, 이러한 부분들을 기회로 생각하고 어떤 방향으로 필터링해서 내 부동산의 방향을 가져갈지를 늘 인지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집값 못 잡았습니다. 정책으로. 그리고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런 12.16 대책이 좀 일어나고 난 다음에 220 대책이라든지 한 달에 한 번꼴로 계속 나오다가 7월 달에 계약갱신 청구 전월세 상한제를 내죠. 그리고 계속 정책을 냅니다. 그리고 정책을 내다가 결국은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명목, 단기 투기 소유 억제에 대한 부분으로 대책을 낸다라는 명목, 그 다음에 주거복지 로드맵을 반복하고 투기지역 지정 확대하고 청년들 신혼부부들을 하는 뭐 이제 보호해주는 정책들을 내다가 결국은 공급 확대로 선회를 했습니다. 근데 공급 확대도 방법이 잘못됐어요. 공공정비 사업으로 확대를 했잖아요. 그리고 변창흠 전 이제 단기적인 이제 장관이었죠. 예, 그 장관이 공공주도형, 뭐 도심 복합형, 뭐 이제 아무튼 토지 공개념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뭔가를 다 환수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공급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상적인 것들을 많이 냈는데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제대로 된 게 없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부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이제는 규제를 풀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가 1216 대책을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 627 대책도 역량이 저는 미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많은 하락과 규제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학습을 잘한 사람들, 모범생들은 이번 시장을 그 학습을 토대로 새로운 필터링으로 부동산의 방향을 잡을 것이고, 그 수업 시간에 좋은 사람들, 망각을 한 사람들은 이 시장을 겁내할 것입니다. 이 시장도 저는 미미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 뭐 반대하는 전문가들도 있겠지만은 집값 불장에 내린 불호령, 강남 영향 미미, 무주택자 부담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주택자도 기회가 많은데 부담이 되는 건 뭐냐, 심리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실질적으로는 안 그렇거든요. 무주택자들 할 수 있어요. 기회가 되게 많고 6억 전후짜리, 7억 전후짜리 그런 거 대출 레버리지 이용하고 생애 첫 주택, 디딤돌 뭐 이런 것들 이용해가지고 신혼부부면은 디딤돌 이용해가지고 5억 6억대, 애가 2명 있으면 6억이고 혼자 사는 분이면 5억대로 집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책 모기지론들을 이용을 해서, 그리고 이제 대출도 무주택자들은 굉장히 관용적이거든요. 지금요 70%까지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안 합니다. 왜?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한테 기회입니다. 그리고 강남의 역량이 미미한데 강남에는 수요자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호가들이나 가격들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떨어지는 조정의 시기들은 이것들이 뭐 옛날처럼 반값이 되느냐, 반값 된 적이 있었죠. 예전에 제가 예를 들었지만은 2010년도 전후로 해가지고 타워필리스가 50평대인가 그게 34억짜리가 14억, 17억으로 떨어진 반값이 있었습니다. 금방 회복됐습니다. 근데 그런 지금 시장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정이 되거나 쉬는 구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상급지도 끝나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불호령인데 호령만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조정이 있을지언정 요것들이 아주 깊숙하게 내려가는 시장의 상황들, 공급이라든지 사람들이 이미 그 모멘텀들이 상승으로 꺾어진 것들을 고려를 할 때는 저는 미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결국은 그래서 강남, 용산 같은 고가의 단지들은 규제의 역량이 지금 거의 없고 심리적으로나 수요자들이 조금 빠진 역량들은 좀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런 규제가 이제 실수요자들,
용기를 가진 실수자에게 다시 기회를 또 주는 상황인데 요것들을 좀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저는 가져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틀릴 수 있지만 예상합니다. 이 위축된 심리는 빠르면은 1개월 안에 회복되고 보수적으로는 6개월이지만은 평균적으로 한 3개월 안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서울 같은 경우는 10억 전후의 아파트의 풍성 효과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래량이 집값하고 영향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은 10억 전후의 아파트의 풍선 효과 저는 서울의 하급지, 중하급지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억 전후의 아파트, 이건 수도권입니다. 경기도의 중급지. 그러면 7월 달에 이렇게 되냐? 그건 아닙니다. 7월 이후부터 일시적으로 거래량이 위축이 되고 전세가나 임차의 수요들이 이제는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수요자들이 이제 난감해 되는 상황에 매매가를 자극하는 시기들이 하반기에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시기가 됐을 때 이 풍선 효과는 순차적으로 올 가능성들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10억 전후냐?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LTV가 50%잖아요. 만약에 12억짜리라고 하면은 6억까지 대출이 되니까 12억에서 한 1, 2억 정도가 떨어진 아파트들이 12억까지 가격을 맞출 것 같고, 그다음 수도권 같은 경우에 7억이라고 한 이유는 8억 한 5, 6천 정도가 이제 6억의 70%의 LTV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보다 한 1, 2억 낮은 아파트들이 이제 풍선 효과에 작용을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대장 입지의 풍선 효과들 요것들 일어날 거예요. 부산, 대구, 대전 주요 광역 지자체들 있잖아요. 여기는 대장 입지, 대장 물건들의 풍선 효과 저는 그다음 수도권을 넘어서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은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구 같은 경우도 미분양 아파트들이 지금 소진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문 보면은 대구 같은 경우도 4개월 만에 8천만 원대로 가구가 감소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 대구 같은 거는 본격적으로 이제 물량들이 이제 많이 줄어드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이때부터는 지금 이제 물량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가격 빠질 만큼 빠졌습니다. 예, 대구 같은 경우도 풍선 효과 주요 지역들 중구라든지 아니면 수성구, 범호동과 황금동 뭐 이런 지역들 주변으로 해서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